주진우 라이브. 2021년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1호 접종자는 누가 될까요?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호로 접종하라고 외쳤는데요. 그러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가 먼저 맞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답했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공무원도 교수도 변호사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직업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는 강력범죄도 저질러도 환자 진료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서 왔던 환자를 마취시키고 성폭행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감옥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바로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했는데요. 임박하자 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백신 접종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협박성 발언도 있었는데요. 아이고, 이게 뭐 어떤 일인지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두텁고 폭넓게 지급하기로 방향을 잡았고요. 3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얼마씩 지급될까요? 안진걸 민생연구소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백신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9시부터 백신 접종 시작됩니다. 접종 당사자들은 언제 어디서 백신을 맞으면 되는지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백신 맞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기 순서에 접종을 거부하면, 접종을 못하면요, 가장 후순위로 밀려서 다시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방역당국 안내에 따라 접종 받으시면 됩니다. 질병관리청 그리고 정은경 청장, 우리 공무원들이 그 답을 찾아낼 겁니다. 늘 그래왔듯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침에 따르면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에게 감사하고요. 다시 힘내달라는 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개인 방역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활 속 지혜 알려주시면 저희가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니까 일로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사의 파문 이후 휴가를 떠났는데요. 네. 오늘 휴가에서 복귀했습니다. 청와대로 출근했고요. 그리고 오전에 열린 티타임에도 참석을 했고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취에 대한 결론이 나왔는데요. 네.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사의 의사를 접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를 일임했으니 일단락된 것이다라고 했고요. 다만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주말 신현수 수석을 둘러싼 정말 수많은 보도가 나왔었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제가 없이 박범계 장관이 인사를 발표했다, 뭐 그런 보도도 있었고, 또 신현수 수석이 박범계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무리한 추측 보도에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궁금해해서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거의 모든 언론에서 오보를 냈어요. 네네. 그리고 사표를 내고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돌아왔지 않습니까? 내일도 출근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일을 합니다. 다만 대통령한테 이렇게 거취를 일임했다고 합니다.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요, 조금 천천히 팩트를 따라가도 됩니다. 그럼 먼저 계속 어떤 언론에서는 이게 더 재밌겠다, 어떤 언론에서 어떤 의혹을 붙이기는데 네. 거의 대부분 오보였다는 거 알려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어떤 언론은 그 휴가 가기 전에 짐 다 싸고 나갔다는. 네, 짐은 보도도 그대로 있었는데요. 있었어요. 네.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한다는 거는 휴가이기 때문에 출근한다는 거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아무튼 주말에 기사가 너무 많이 났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겨요. 네. 네. 지켜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셔도 됩니다.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자, 갈등을 부추기거나 싸움 재미거든요. 그래서 싸움을 붙이려는 언론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자,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백신의 주가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 드디어 시작됩니다. 네, 드디어 시작됩니다. 오는 금요일, 그러니까 26일 오전 9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으로 접종이 됩니다. 네. 이 백신을 먼저 맞게 되는 대상자는 전국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 등이고요. 예. 앞서 조사한 결과 대상자 대부분이 백신 접종 의사를 밝혔습니다. 94% 가까이가 뭐 다 맞겠다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고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75만 병분을 순차적으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접종에 필요한 물량은 목요일부터 전국의 보건소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각각 운송이 됩니다. 예. 그리고 주말에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는데요. 이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 화이자 백신 58,500명분이 오는 금요일에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에게 토요일부터 접종됩니다.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할 경우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어서더라도 면역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만 접종률, 그리고 백신 공급 상황, 그리고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를 세 가지 변수로 꼽았습니다. 또 변수가 있어요. 언론. 네네. 우리 접종 대상자들이 거의 대부분 접종하겠다, 잘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요새는 또 어떤 언론에서는 안 맞는다고 한다더라, 나는 늦추겠다고 한다더라, 그러면서 백신의 위험성, 안정성을 약간 조금 폄훼하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네, 뭐 백신이 그런데 없을 때는 백신이 모자르다 이렇게 보도가 언제 나왔는데 맞느냐 얘기하더니 이제 네네. 백신 맞으려고 하니까 그거 안전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권에서 또 이런 또 조금 분란을 부추기기도 하는데요. 대통령 언제 맞느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정치권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맞으라 마라를 놓고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는데요. 네. 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대통령부터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이렇게 강변을 했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야권 정치인들이 그러면 국민들은 실험 대상이냐라고 지금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본인이 먼저 맞을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청와대는 질병관리청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이다라면서도 불신이 생긴다면 언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을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금 방침이에요. 청와대의 방침이기도 하고. 네. 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서를 잘 정해놨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2명입니다. 일주일 만에 300명대가 나왔고요.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는 313명입니다. 물론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부터 나오는 통계가 더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지난주 평균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 500명에 거의 가까웠고 그리고 수도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이 넘었습니다. 1이 넘으면 전염병이 확산세라는 의미인데요. 정부는 설 연휴 그리고 거리두기 및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번 주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이 거리두기 단계 상향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신은 오지만 코로나는 물러난 게 아닙니다. 아직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감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손
잘 씻고요. 거리두기 잘 해야 됩니다. 백신이 왔다고 해서 코로나가 물러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말에 의사협회장이 또 한마디 했어요.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 협박으로 들리는데 무서워요. 국민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이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자신의 SNS에 이 코로나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 네. 네. 의사가 백신을 놔줘야 맞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네요. 네, 최대집 회장은 또한 어제 정부와의 협의회 자리에서 국가가 의사에게 백신 접종을 돕도록 강요할 수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이유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 때문인데요. 이 법은 이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국회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뒤에도 최대 5년간 면허를 주지 않는다는 법안을 저번 주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러자 최대집 회장은 이것이 과잉 입법이라면서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이 통과되면 즉시 총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총파업 얘기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네, 현행 면허관리제도에 허점이 있더라도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징계를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처럼 의사협회가 호도하고 있다라면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지난 주말에 잇따라 산불 소식이 계속됐어요. 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경북 안동 망천리 야산에서 불이 나서 인근 산으로 확산됐습니다. 네, 대피한 주민들이 한때 300가구 450여 명 됐다라고 하고요. 다른 곳에서도 산불 이어졌죠? 네, 어제 저녁 7시쯤 충남 논산에서, 그리고 어제 오후 4시쯤 경북 예천에서, 3시 반쯤엔 충북 영동에서, 오후 2시에는 경남 하동, 그리고 지난 토요일 오후 4시에는 강원도 정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딱 지금부터 봄까지가 산불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감기도 가장 많이 걸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산불 조심. 산에 가서는 절대 담배 피우거나 불 피우면 안 됩니다. 네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현주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가 진행되는 건 보기 드문 일이긴 한데요. 네. 이 두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필승을 거두기 위해선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도덕성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예. 두 후보는 내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모레 단일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레 바로 발표해요? 네, 바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빠르네요. 자, 법무부가 오늘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입니다. 네, 이 법무부는 오늘 오전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 간부인 차장, 부장 검사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관련해 가장 주목됐던 인사 내용은 역시 검찰이 꼽았던 이른바 주요 사건의 수사팀 중간 간부들 인사 이동 여부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검이 유임을 바라던 검사들 다 유임이 됐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 5부장,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 3부장,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변필건 형사 1부장 모두 유임됐습니다. 그 외에 중앙지검 1차장에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파견 나갔다가 복귀한 나병훈 차장검사가 임명됐고요. 이문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겸임검사로 발령됐습니다. 저는 사회부 기자를 20년 넘게 해서 이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서 주목하고는 있으나 네. 국민들까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검찰 뉴스의 과잉입니다. 검찰 인사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 검찰이 워낙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디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해서 이런 뉴스가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신뢰, 이게 좀 먼저인 것 같아요. 사법부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수단체가 3.1절에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요? 네, 지난해 이 광복절 집회,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그 단체들이 또 집회를 연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3.1절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구속됐잖아요, 이분. 네, 구속됐다가 이제 보석 석방됐는데요. 네.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의 변호인이 이분도 구속됐다가 나왔죠. 네, 정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현재 변호사는 시민단체 3-4곳이 광화문 광장 3.1절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코로나 시대에 또 대규모 집회라뇨. 참.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이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예. 네, 이를 앞두고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오늘 국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또 국회에선 산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이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먼저 확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청으로 독립 출범한다는 거는 산업 안전에 대해서 노동부가 각별히 신경 쓰고 각별히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산재 청문회가 있었어요. 사상 첫 산재 청문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상 첫 산재 청문회가 맞았어요. 맞습니다. 이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 이 포스코, GS건설 그리고 쿠팡 등 이 택배 제조업 분야 등등 최근 2년간 산재가 자주 발생한 9개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예. 이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대기업 대표가 국회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흔치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오늘 나온 9개 기업 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산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는데 특히 처음에는 그 요추부 염좌 때문에 허리 불출석하겠다, 네. 라고 사유서를 냈던 이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겸 회장에게 비판이 집중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허리가 아파도 힘든데 이렇게 롤러에 압착되면 얼마나 괴롭겠느냐. 또 얼마 전에 포스코에서 관련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고가 있었죠. 네, 이렇게 질타를 했고요. 이에 최정우 회장은 본인의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런데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무소속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이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가 산재의 원인을 마치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한 건데요. 의원들은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 때문에 산재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왜 이런 청문회를 하냐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에 한영석 대표는 이 불안전한 작업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작업 표준을 바꾸고 또 비정형화되어 있는 작업을 정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업재해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잘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한영석 대표가 했는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국회에 나온 그 CEO들 그리고 회장들은 사과를 했습니다. 국회에 나와서야 사과를 했습니다. 노동자가 숨져도 회장님은 유가족을 만난 적도 없고요. 조문을 간 적도 없어요. 사과는 절대 안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과를 하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또 받아들인다는 그런 또 소리를 들을까 봐 그래서 안 했어요. 국회에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 사고는 철저히 죽은 사람의 잘못이 됐고요. 결국 또 다른 노동자가 또 죽어야 하는 그런 그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됐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이제서야 이 회장님들의 사과를 들어봅니다. 국회 역할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이고, 이런 분이 있어요.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몽둥이로 때렸다고요? 네, 몽둥이로 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였는데요. 지난 토요일 새벽 한 입주민이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경비원이 도망치자 쫓아나왔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서 계속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이 경비원 노동자분은 그 전치 3주에 상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어떡해. 문제는 이 입주민의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또 피해자도 더 있다라고 합니다. 그 2년 전에는 다른 경비원을 폭행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해당 경비원분이 용서를 해서 마무리가 됐었다라고 하고요.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요? 네네. 그리고 평소에도 반말은 일상이었고 이 경비 노동자분들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돈을 빌려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어떻게 됐어요, 가해자는? 네, 지금 그 불구속 입건된 상황인데요. 예.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이 가해자가 지금 경비원한테 오히려 맞았다 쌍방폭행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때가 어느 텐데. 며칠 전에는 경비원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밥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네. 엄중하게 처벌해야죠. 처벌되는지 우리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다음번에 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 자세한 경위 보도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서
피해가 커집니다.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군경의 무차별 총격에 4명이 목숨을 잃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향해 도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미얀마 시위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김은지 기자하고 짚어보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속보입니다. 주말에 산불 소식이 많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경북 지역에 건조주의보 발효되었습니다. 화기를 취급할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산에서는 성냥, 담배, 인화성 물질을 아예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113님께서 지난번에 주진우 라이브에서 불조심 삼행시 하고요. 담뱃불 및 불씨 조심하자고 했어요. 진짜 순간의 방심이 아름다운 강산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네요. 봄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세니까 제발 모두 조심해 주세요 합니다. 아이고 감사한 얘기입니다. 0457님께서는요. 오늘은 완연한 봄 날씨 같습니다. 청주에서 열심히 듣고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018님께서 전주에서 택시 영업하는데요. 아직도 승객들이 마스크 안 쓰고 다녀요. 아이고 마스크 내리고 전화 통화하고 음식물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이고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택시는 또 밀폐된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꼭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뭐 먹는 것도 좀 위험합니다. 5007님께서는 자랑하고 싶어서 주진우 라이브 이 시간 기다렸어요. 남편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했는데요. 실직 상태로 거의 1년 동안 마음고생 엄청 했는데 설 전에 면접 본 회사에서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라는 통보 받았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서 삼겹살 파티 준비 중입니다. 아이고 파티 하셔야죠. 축하드립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 씨. 네, 교통량이 늘고 있고요. 곳곳에서 돌발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창원 1터널 입구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3km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둔내터널 부근에 사고가 있는데요. 1차로와 2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 중이라 부곡부터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 가실 때도 용인 요금소 하이패스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작업 여파를 받는데요. 화도 부근 작업 때문에 4km 구간 지나기 답답한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홍제 램프에서 성산 램프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 성산 램프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양화대교를 지나서는 사고 때문에 차로가 막혀 있어서 동호대교부터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요. 반대 구리 쪽은 마포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반대 공항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긴 구간에서 밀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이번 주 금요일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됩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백신 접종 이렇게 안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협박성 얘기를 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살펴봤더니 의료법 개정안 때문이래요. 의협에서 정부 입장에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네, 의료법 개정안이 조금 뜨거운 이슈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네. 의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의사 면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형법상의 이런 직무 관련, 즉 의료 행위를 하다가 범죄가 일어났을 때 면허 취소를 하는 기준이 네. 이제는 모든 범죄에서 네.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된 것이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한 부분이죠. 실제로 이 법안 발의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셨지만 네. 이 국회 시스템이라는 게 법안 소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야 되고요. 예. 또 법안 소위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여당 야당이 합의가 되어서 통과가 됐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전체 통과가 된 상황인 굉장히 것이죠. 세심하게 좀 협의를 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는 뭐 이번이 첫 번째 논의는 아니었습니다. 네.
작년 6월에 발의된 이후에 작년 말에도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됐었고 네. 또 이번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면서 여야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의사가 실형을 한번 받으면 그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면허의 재교부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그 형에 따라서 재교부되는 시점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뭐 한 번의 실형으로 뭐 의사 인생이 끝나고 그런 것도 아니네요. 예, 이번에도 논의된 게 영구 취소에 대한 논의가 되긴 했는데요. 네. 그건 과도하다라는 부분에서 빠진 것입니다. 자, 이번 개정안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는 내용도 이거는 빠졌더라고요. 이번에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접근을 받기 때문에 네. 사실 디테일한 조금의 이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통과가 되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접근이 있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래도 합의될 수 있는 여지를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야가 조금이라도 좀 합의가 안 되거나 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는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법안이라는 게 워낙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고 네. 이견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네. 무리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논의는 되고 있지만 추후에 또 법안 소위가 열리면 또 이런 것들이 진행이 조금 더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의료법 개정안 그러니까 지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법사위로 갔어요. 예. 그러면 곧 통과합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래도 이번에 보건복지가 통과가 되면서 논의에 여러 가지 요점들이 좀 생기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법안소에서 심의를 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의료 행위라는 의사 면허에서의 정당한 그 입법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의사가 변호사와 그동안 면허 관리가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요. 네.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법리사 그리고 그 뭐 변리사 이런 분들은 법적 대리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취소가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의사는 의료 행위에 대한 그 면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면허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 모든 그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혹시나 뭔가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했었는데요. 네. 이런 사례들이 혹시나 발생할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고민하는 시간이 저희 의원실에서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법사위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총파업하겠다는 얘기를 그냥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실제로 제가 의사협회 대변인을 했었지만 네. 그 당시에도 신해철 사망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당시에 신해철 주치의였던 의사가 신해철 사망 사건 이후에도 다시 병원을 개설하고 형사처벌 받은 이후에 다시 병원을 열었죠. 예, 곧바로 또 그 외국인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또 그동안의 성범죄 의사들이 다시 병원을 바꿔가면서 진료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면허가 제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2007년에 경남 예. 통영에 있던 의사 취재했었는데요. 내시경 검사하러 온 그 환자를 성폭행을 했어요.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근데 그분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다 오자마자 다른 동네에서 병원을 개원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진료하고 있어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 의사 회원들도 네. 정당하지 않다. 이런 뭔가 강력 범죄자들은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견이 없는데 총파업을 불사하고 야 백신도 못 맞을 거야 이렇게 협박합니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법안이 심의가 진행되기 전에 그래도 의사협회에서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하니 이 정도에 대한 사례도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사전에 좀 논의를 같이 했었다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수위가 가장 적절할까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최대접 의협회 회장이나 의협에서는 그전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아무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거는 자율징계권을 달라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자율징계권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자율성과 그다음에 윤리규범에 대한 충분한 그런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 독립 면허기구를 실제로 곧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의원님,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신현영 의사 선생님,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 백신 접종에 지장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협회장이?
예, 그래서 이거는 의사협회나 의사회원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한 개인의 그 아니 회장인데 이야기였던 협회장인데요? 예, 오늘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도 의사협회 대변인도 나오셔서 네.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네. 그 한 개인의 이야기인 것으로 얘기한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8113님께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신이 내린 직업인가요? 국회의원 면책 특권보다 더 많은 특권이 있는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 의원님, 저기 국회의원이 특권이 많습니까? 의사가 특권이 많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손민상님께서 네.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고 국회의원도 금고형 100만 원 이상이면 잘리잖아요. 다 잘리는데 의사는 황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6939님께서 성폭행이나 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경우 면허가 영구 취소되는 거 이게 맞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의 그 법칙에상 그 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징계를 하는 게 맞는데요. 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중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그런 충분한 논의나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범죄자인 경우에 어디까지 그 진료를 제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심들게 고민해야죠. 고민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변호사나 전문 직업 직종과 함께 의사의 그런 자질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깊게 그리고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의료계에서의 그런 논리들과 근거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가 굉장히 윤리를 많이 요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고도의 윤리성을 국민들은 좀 바라고 있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에 의사협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반대,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그때마다 코로나 시국이 엄중한 시기라고 하면서 의사협회에서 계속해서 실력 행사를 해온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것보다는요, 실제로는 제가 아쉬운 점은 이제 의료계가 더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면서 네. 사전에 이렇게 결과론적인 비판을 하거나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사전에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거에 대한 그 책임은 그래도 의료계도 합당하게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의사 심기를 건드리냐 이런 그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예, 김종인 대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이거는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멘트일 겁니다. 네. 뭐 코로나 시기에 의사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건복지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합의했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책임을 한쪽에만 투사하는 비열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외국에서는요, 의사들의 그 윤리 문제, 의사들의 범죄 문제를 어떻게 좀 다루고 있습니까? 국가마다 그 견해가 다르고 그 나라의 그 의사 집단의 그 전문가적인 권위와 신뢰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는 그렇게 자율 징계권을 주어서 독립 면허 기구를 하는 나라도 있고요. 아, 그런 나라도 있어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더 강화된 처벌을 하는 그런 의사 면허 관리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의료계가 어떻게 전문가적인 신뢰와 권위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많죠. 의료계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집에도 못 가고 감사는 하는데 또 이렇게 의사들이 집단 행동 할까봐 걱정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겠죠? 바라봅니다. 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협동해서 이번에도 잘 안정적으로 마무리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백신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언론에서 백신 빨리 안 들어온다고 이거 잘못했다고 비판하던 그 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근데 이제 백신 접종한다니까 이거 안전하냐고 좀 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모든
치료나 백신에 있어서는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연구의 사례를 보면서 미국에서의 보고된 데이터를 보면 그런 부작용 보고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90%가 경미한 증상들이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예측 가능한 이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네. 그리고 사망한 사례나 인과관계가 있었던 그런 백신과 그런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대한 걱정은 너무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종하라고 하면 순서에 맞춰서 접종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하고 실제로 예측되는 이상 반응이 있는지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발생했을 때 응급 조치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믿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간 신현영은 백신 맞고 싶습니까? 저는 기회가 되면 네. 당연히 맞아야죠. 기회가 되면 빨리 맞고 싶다. 예, 기회가 되면 하지만 순서적으로 봤을 때 저는 3분기 접종이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우려해서 네. 먼저 맞아라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하면 네. 당연히 저도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맞습니까? 예, 아, 그래요? 의사로서 빨리 맞는 게 안전하군요. 예,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국민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신다면 네. 다 같이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그런 논의를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예. 의사 신현영은 기회가 되면 빨리 맞췄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되죠? 예.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워낙에 잘 갖추어져 있고요. 네. 기존의 사례들을,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네. 믿고 신뢰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언론들 백신의 그 우려,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언론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저도 가짜 뉴스 때문에 상당히 여러 번 곤혹을 치른 사례가 있거든요. 네. 예, 그만큼 이 언론이 이 보건의료 정책이나 아니면 코로나를 바라보는 네. 여러 가지 그런 속성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오히려 공포를 조장해서 혼란을 유발시키는 거냐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하다가 정치인 와 보니까 참 언론 문제구나 이런 생각 가끔 하죠. 그런데 예. 언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둘 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 다? 예.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제가 열심히 합니까? 신현영이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제가 열심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테니 네.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정치의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불굴의 희망 최민희 왔습니다. 자,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일산을 지키는 정치인 김연아입니다. 일산의 희망 김연아도 왔습니다. 일산댁. 네, 둘이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주말도? 네. 네. 주말에 정치권에서 신현수 이분이 제일 뜨거웠어요. 오늘 뭐 오셔가지고 일단락이 되는 듯 하는데 참 뭐 레임덕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레임덕이길 바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민정수석의 거취가 이토록 뜨겁게 전국을 이렇게 달아오르게 하는 걸 보면 정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문제가 별로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역설적으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정부 때 이맘때쯤이면 측근 비리에 친인척 비리 터지고 그렇죠. 그 친인척이 없으니까 최서원 비리 이런 게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건 사실 민정수석이 사퇴하고 말고는 그냥 야당과 언론이 좀 공격하다 말 일인데 이 언론의 현미경 검증이 지나치다 싶지만 앞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뭐 이런 현미경 검증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인사나 이런 사람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신현수 논란, 문재인 청와대가 오히려 건강하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일산의 희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최민희 의원님이 낙관적이세요. 네.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낭만적이시고요. 사실 낭만하고 낙관하고는 좀 한 차이가 있는데. 아, 그래요? 그건 아닙니까? 네. 일단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금 이제 지난해 추윤 갈등,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하고 법무부하고의 많은 갈등이 좀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하락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줬죠. 그런 가운데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사실은 조금 이런 좀 갈등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소통을 통해서 봉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 저는 신현수 수석도 처음에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네. 그렇게 임명됐던 민정수석이 한 달이 조금 넘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것도 누가 외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그렇죠. 불거졌죠. 내부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뭐 외부에서 네임덕을 바래서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또 신현수 수석이 대통령하고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 네, 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임하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했던 거죠. 왜 그럴까? 어쨌든 뭐 사의 표명하시고 휴가 내시고 또 흘러나온 문자 중에는 다시 돌아올 일 없을 것 같다. 본인은 뭐 마음을 쉽게 바꾸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오늘 뭐 결국은 나와서 사의 표명을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어쨌든 본인의 거취를 대통령에게 이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봉합되는 모습은 보였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본인이 동력이 이미 다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어쨌든 겉으로는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청와대나 또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전만큼 새로운 민정수석에 의한 좀 뭔가 새로운 방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근데 신현수 파동이 그렇게 큰 갈등이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여기서 저기서 부추기고 불을 지른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김연아 의원님.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언급을 잘 확인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죠. 네. 예, 그런데 의외로 이제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확인을 빨리 해줬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대부분 그렇죠. 빨리 해주면 빨리 해주는 대로,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여러 가지 상상과 또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이게 뭐 외부에서 억측이라기보다는 분명히 내부에서 균열이 있고 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제 오늘 아침에 뭐 방송에서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사후에 그 인사 제청에 대해서 사후에 제가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왔죠. 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절차상에 뭔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저는 뭐 그렇게 간단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걸 빌미로 앞으로 청와대와 또 대통령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 중에서 조금 삐걱거리는 모습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민희. 그 법세련이라는 곳에서 네. 그래서 박범계 장관을 대통령 결재 없이 인사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 법세련은 고발만 하는 데 네, 아닙니까?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게 박범계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게 확인이 됐잖아요. 여러 근데 기사를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다 나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전 이것까지는 팩트 같아요. 박범계 장관과 민정수석 간에 인사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 네. 그 이견에서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 쪽에 더 무게를 실는 박범계 장관의 안에 힘을 실어줬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말은 저는 순전히 언론의 가짜뉴스성이다 이렇게 보고 예. 그다음에 저는 동의되는 건 이거예요. 대통령이 신임하는 민정수석, 검사 출신 민정수석 이분이 한 달 조금 지나서 그만두려고 했다. 인사상의 이견으로. 이게 야당 입장에선 좋은 공격거리고
또 늘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 온 언론 입장에선 좋은 먹잇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도 그 신현수 수석이 박범계 장관과 볼일 없다. 요거고요. 그다음에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확대된 보도들은 저는 그것도 다 가짜 뉴스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수 정부에서는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이견이 노출된 적이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없죠. 거의. 예, 그런데 민주정부에서는 이런 이견이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언젠가 먼 날 보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보수 정부에서도 이런 검사 인사 과정이 좀 낱낱이 공개되고 법무부 장관과 검사 출신 민정수석 간의 이견이 좀 노출되고 이것이 오히려 투명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 과정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비판받잖아요. 시끄러운 게 싫잖아요, 국민들은. 네. 이거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민주정부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콩가루 인사가 아니라 민주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최민희 의원께서는 또 하실 말이 있으세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최민희 발언 중에 대통령께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 의견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더 힘을 실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자칫 이런 오해를 갖게 되는데요. 그럼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에 반하는 인사 개혁안을 얘기를 했다는 걸까? 저는 같은 내부에서 그런 지금, 그래서 외부에서 지금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이제 그런 발언 때문에 안에서 균열이 있는 게 아닌가, 네. 또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서로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수정이 되고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뭐 보수 정권에서는 이런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갈등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박범계 장관의 힘을 실어줬는지, 그게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에 손을 들어주신 거라고 하면, 저는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에 동력이 없다라고 하는 본인이 정말 고백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민정수석이 지금 같이 갈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립니다. 예를 들면 이게 세 가지의 이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다 보도가 됐어요. 첫째,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 두 번째는 채널A와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휴대폰 비번을 안 풀고 있는 한동훈 검사의 거취. 세 번째는 윤석열 총장 징계에 관여했던 검사들에 대한 좌천 문제. 요 세 가지의 이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는 봤는데요. 네. 그건 팩트인가요? 저는 이건 어느 정도 팩트였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네. 들면 여기서 타협 지점이 나올 수 있었을까? 나올 수 없었던 문제라고 보고,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도록 문재인 정부 어느 시점부터인가 검찰 쪽에서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저는 불가능한 요구가 윤석열 총장 쪽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가.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의견을 그 검찰의 의견을 신현수 수석이 관철하려고 주장했을 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타협 지점이 어디냐는 거죠. 네. 어디에서 타협 지점이 있을까? 저는 그 문제였다고 보기 때문에 네.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네.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박범계 장관의 입장에선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서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고 완수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다, 역사적 의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은 타협보다는 어느 정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인사를 계속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상대적으로 신현수 수석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를 더 중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다 하고 싶잖아요. 원래는 검사들과 검찰과 관계도 좋았으면 좋겠고, 예, 검찰개혁도 해야죠. 예,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수석이 인사를 가지고 충돌할 때 결국은 인사추천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무부 장관 쪽에
입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전 하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다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 민주적인 일이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김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이 자기가 여기서의 역할을 저는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지금 최 의원님 말한 대로 100% 거기에 동의한다면 저는 민정수석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민정수석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에 저는 계속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계속 한번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다음 인사나 다음 문제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는 뭐 신현수 민정수석의 얘기를 다시 들어주신다? 그거는 지금 얘기대로 하면은 검찰개혁에 후퇴하는 모습으로 읽힐 것 같고요. 또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허수아비 민정수석이 될 거라는 그런데 생각이 저는 이지죠. 오늘 이제 부장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거와 신현수 수석의 거취를 둘러싼 많은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팀을 교체할 거라는 예측을 막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인사는 절대로 안 한다고 지난 토요일에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유임시켰어요. 네. 다. 네. 그러니까 그 타협의 지점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신현수 수석이 좀 부드럽게 검찰 개혁을 해보자고 했을 때 그건 어디까지 가능할까가 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의료계로 좀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나온 신현수 수석과 관련된 나온 기사들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잘했나 이것도 좀 걱정이었어요. 저는 1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6시에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올해 초등학생이 된 성찬이는 학교에 간다는 생각에 설레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늘 사람이 그리웠던 성찬이. 얼른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성찬이에게 예쁜 책가방을 사주고 학교도 직접 데려다주고 싶은데요. 혹시 그럴 수 없게 되는 건 아닐지 겁이 납니다. 얼마 전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워졌기 때문입니다. 25년째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던 할머니는 갈수록 무너져가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성찬이와 할머니의 차디찬 일상이 곧 다가올 봄처럼 따뜻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돼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게 나타나는 곳이 생겼습니다. 경기 남부 오늘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 보통 단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날씨 화창합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기온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2.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고요. 의령의 기온은 24.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남부지방은 20도 이상의 기온, 25도에 육박하는 데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날씨는 무난한데 대기가 건조합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동부 내륙 또 경북 내륙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파특보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로 예상되고 전국적으로는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분포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등 3도에서 13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0.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935님께서 김연아 의원님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 첫사랑 이름도 김연아예요. 얘기합니다. 네. 김연아 의원님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별로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흑흑 하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좀 더 잘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의료법 개정안이 또 지난 주말에 아주 뜨거웠어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부하고 의료계가 충돌하는 모양인데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 뭐 의협회장은 원래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대 의견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예,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거를 좀 뭐 백신 접종이 의사 의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 익히면 네. 백신 접종에 협정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읽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코로나 검사나 병원의 일선에 가보면 정말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죠. 노력하고 고생하는 건 네. 사실이에요. 덕분에 예. 저희가 이렇게 좀 안전하게 잘 있지 않습니까? 예, 진짜 저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익단체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저는 정부도 좀 충분히 의견을 들어주는 어떤 제스처나 절차적인 거를 갖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양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 최민희 아니 의원님. 이건 정부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집 회장이 이 주파수를 잘못 맞추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는 국회가 19일 날 이 관련 법을 합의 통과시켰습니다. 보건복지위 상임위가. 국민의힘에서도 동의. 예, 동의하셨어요. 이견 없이. 왜냐하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겁니다. 5년 이후에 복귀되세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집행유예 기간 이후에 2년 정도 더 면허 취소하겠다.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의료 과실 치사상계 있잖아요. 치사상 죄는 제외가 돼요. 면허 네. 취소에. 그리고 핵심은 살인하거나 성범죄를 하거나 이런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면허 취소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지금 그 코로나19 백신과 코로나19와 의사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최대집 의협 회장님의 지금까지의 잘못된 대응은 다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 제기를 하시면 되겠다. 총파업을 하거나 이거는 정말 이건 동의하는 국민이 안 계실 거다. 내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봅니다. 총파업이나 백신 뭐 접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했죠, 김연아 의원님. 그러니까 뭐 저도 총파업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뭐 제가 의사협회 안에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 의협회장 아마 선거가 또 금방 임박해 있는 것 임박해 같아요. 있습니다. 근데 네. 후보들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상임위를 통과하면 이제 법사위가 거쳐야 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예전 같으면 상임위 통과해도 법사위 통과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여당이 사실상 과반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의사협회가 자꾸만 정부를 압박하는 이유가 이제 정부가 사실은 이런 법에 있어서 여당하고 같은 마음을 먹고 추진하자고 들면 뭐 아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카운터파트로서 지금 정부를 의사협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의사들도 모든 국민이 봤을 때 객관적인 내용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혼자만 특별 대우를 받게 해달라고는 못할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는 건데 네.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너무 일사천리로 법이 처리된다는 것 자체에서 또 의협 회장 선거 앞두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정말 정부 말대로 다른 전문가들 의료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 직종하고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면 국민들이 다 용납하고 이게 합리적이면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파업한다고까지 끌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저는 한 생각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있나 보다. 그럼 그거는 조금 우리가 어떤 조항을 빼주는 걸로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없어요. 보시면.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마약을 하거나 이런 의사들의 경우는 사실 면허 취소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면허 취소되는 금고 이상 형이고 항목들이 이 부분은 사실은 논의 여지가 없는 내용들이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법사위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살짝 빠지시면 곤란한 게 이게 법사위에서 여야가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의사협회가 이 법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지 이거는 이 법이 막 통과되는데 만약에 정부가 하지 마라. 청와대에서 개입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국회가 안 되는 거라 여야가 의논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내용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 법안 봤거든요. 강남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마취제를 남용해가지고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시체 유기했었죠. 네. 근데 그분도 그 징계가 미뤄지고 그러면서 계속 면허를 가지고 의료 행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분들도 다 좀 고민이 있을 텐데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왜 하필 이 시기에 의사들 협조가 절대적인데 이 시기에 의사들 심기를 건드리느냐 이렇게 납득이 안 간다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의사협회에서 그 의대 증원 그다음에 공공병원 이 얘기 나왔을 때 왜 하필 지금 이때 그러는지 정부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이게 정부가 아니라니까요.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19일 날 국회 보건복지비 상임위를 이 법이 통과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여야 합의이기 때문에 네. 그 김종인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여야 의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거 정부가 아니고요. 네. 박계림님께서 국민들 건강을 걱정한다는 사람들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백신으로 넘어가 볼게요. 백신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 날 백신 맞게 되는데요. 백신 1호 접종자 누구냐 막 궁금합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백신 불안감이 있으니까 해소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맞아라 1호 접종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민희 의원? 저 맞을게요. 저 1호로 맞을게요. 저는 대통령을 이런 데 끌어들이는 데 대해서 제가 평소에 유승민 의원은 좀 존경한 비슷하게 하던 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통령 끌어들일 일입니까 이게? 저 1호로 맞고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1호. 네. 2호 김연아 의원님. 저는 2호 안 할래요. 자, 김연아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이게 어떤 백신에 대한 두려움 또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 미국에서도 굉장히 상당하게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네. 가장 먼저 맞지는 않겠다고 좀 조정한 처음에 그랬었죠. 그랬죠. 네. 예, 이제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백신을 맞는 게 대세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앞다퉈 맞는 맞았죠. 예,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갖고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지금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민들이 불안이 있고 또 여당도 처음에 그 불안에 대해서 예고를 했던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뢰를 주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야당 정치인이야 대통령이 먼저 맞아라. 그게 신뢰를 주는 제일 저는 괜찮은 방법이죠. 그런데 예.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65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접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저는 뭐 여당에서 65세 미만인 분이 좀 앞장서서 맞으셔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누가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자, 불안은 해소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요. 예. 아니, 뭐 국민들은 94% 이상이 네. 예, 그냥 맞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백신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백신 확보 못했다고 언론이 막 그러다가 오히려 백신 그 포비아는 언론이 조장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외국의 경우도 뭐 백신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백신 안 맞고 싶으시면 안 맞아도 되고 오늘 발표된 건 백신 안 맞았는데 확진돼서 이제 이게 이제 감염자가 됐어요. 그래서 전염도 시켰어요. 그럴 경우에도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렇게 꺼리시는 분들은 뒤에 맞으시고요. 그리고 먼저 맞으신 분들은 뭐 먼저 맞고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거니까 언론이 백신 포비아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저는 그게 방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언론이 백신을 다루는 그 자세, 태도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퍼지고 나서 독감 예방 주사 맞으시고 정확하게 그 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었어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늘었는데 이게 네, 관련성이 없다고. 아니 뭐 어쨌든 근데 네.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금 굉장히 건강에 대한 염려증들이 국민들한테 뿌리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이게 그냥 개인 방역 차원을 넘어서 국가 방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는 거는 집단 면역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맞는 거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국가가 안전한 백신을 확보해 오고 그 백신으로부터 국민의 두려움을 적게 해주는 것도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포비아라기보다는 언론은 항상 예민하거나 하나의 특수 사례를 갖고 그것을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그게 약간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고 나가셔야죠. 아니, 그래야 당연한데 해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 전문 최민희. 근데 당연한데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백신이 만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백신을 가장 많이 맞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거긴 거의 30% 가까이 국민이 백신을 접종했는데 일일 확진자 수가 4,000명 내외입니다. 우리는 백신 늦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언론이 우리나라 확진자는 뭐 1,000명 넘어가면 나라가 난리가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저는 코로나19 대응만은 정말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협조 속에서 잘 해왔다고 보고 백신에 관해서도 저는 이게 유치하다는 거예요. 대통령 먼저 맞아라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게 보이는 것이 그럼 대통령께서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백신의 공포가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수준의 논의는 곤란하다. 아니, 근데 네, 그건 미국도 미국은 그럼 왜 대통령이 먼저 맞았겠어요? 그건 유치한 게 아니고 1호는 아니잖아요. 예? 1호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각 나라마다 1호를 맞추는 거에 대한 상징성을 두고 있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최고령자에게 맞추시고 그러면 그 김연아 의원님은 대통령 1호로 맞아라 그걸 주장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1호로 맞아라 안 맞아라가 본질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 백신이 안전하구나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저는 정부가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야당 정치인으로서 해외 국가 원수들이 지금 앞다퉈서 맞으니까 뭐 저는 그거를 빗대어서 그럼 우리는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맞으면 굉장히 국민들이 신뢰하겠네라고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렇게 충분히 정치인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지금 백신은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신이 보통 안정성까지 다 확보해서 시중에 유통돼서 맞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그 과정 다 생략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100% 안전하냐?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의료진도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워낙 코로나 상황 대응이 미국은 뭐 일일 확진자가 20만 명 넘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맞으면 그럼 국민들의
그 걱정이 덜어지겠냐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본질은 말씀하셨듯이 백신의 안전성을 담보해 주는 건데 그것 또한 본질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 백신은 다 안전하지 않다. 100%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가 맞는 추이를 보면서 그 추이에 따라서 불안감이 덜해지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그 측면에서 정세균 총리 체제가 저는 그렇게 신뢰를 못 얻을 만큼 이랬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아니 우리 질병관리청 과하다고 생각해요. 정은경 비판이. 예, 믿고 따를 만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훌륭하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그럼 아주 더 저도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이 여당하고 오찬하시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제 위로금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얘기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재난지원금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우리가 벗어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는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그거는 이제 올해까지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렇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행동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하면.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민희 의원님 의견에 동의해요. 백신을 저는 사실은 백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신을 다 맞아도 변이가 일어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요즘은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감기처럼 달고 살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오히려 정부가 초실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백신의 부작용을 강조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양질의 백신을 갖고 천천히 맞자. 왜냐하면 백신이 다 백신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끌고 나간 것도 아니고. 야당이 막 비판하니까 지금 앞다투어 서로 백신 확보했다고 지금 정부가 자랑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백신을 맞는 걸로 끌고 가야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작용을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백신을 맞는 걸 전제로 하고 또 백신을 맞으면 지금 다 회복될 것 같은데 또 일부에서는 백신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되지 않는다. 의원님, 국민들 정부가 한 입장에서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한 얘기입니다. 정부는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백신을 늦추겠다는 얘기 한 적 없고요. 정부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통령께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재난지원금을 다시 더 위로금. 줬으면 좋겠고 아니요. 전 국민 위로금을 주겠다고 얘기를 그것을 하셨어요. 네. 위로금이라고 이름 붙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왜 문제죠? 저는 그 말이 되게 많은 분에게 따뜻하게 다가갔을 거다. 그리고 전제는 사실 그건 희망 섞인 말씀인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까요? 우리가 종식이라고 느낄 때가 언제쯤 될까? 그건 뭐 내년 대선 지나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K방역은 국민 방역이고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는 건 우리가 워낙 국민들의 협조가 좋아서 그 백신 안 맞은 나라들보다 훨씬 확진자가 적은 거예요. 그렇죠. 네, 게다가 주사기도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애걸할 정도로 주사기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맞고 우리가 좀 뒤늦게 한 발 쫓아가면서 백신 맞는 거는 좋은 전략 같아요. 이 부분은. 이 전략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죠. 네. 예, 이 백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너무 늦게 가는 것도 문제고 너무 빨리 가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저는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제기와 불안 제기하는 거 저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저는 정부가 시종일관 좀 일관된 입장을 가져가는 것 하나, 그다음에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면이라는 그 얘기는 아까 희망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좀 선거 앞두고 너무 희망 고문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다. 네, 아니요. 코로나 다들 뭐 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이거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럼 그거 언제 주겠다는 얘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아까 재난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좀 그건 성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워딩으로 보시면 벗어나면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것을 위로금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위로금이라는 표현이 확 박힌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8991님께서 참 애들 같아요. 백신 늦게 들어온다고 난리더니 대통령이 먼저 맞아라. 내가 먼저 맞는다. 왜들 이러세요. 질병관리청에서 알아서 하겠죠. 지각 있는 어른들 자중 잘 좀 하세요. 제발 얘기합니다. 2081님께서는 국민들은 덤덤한데 정치권에서 웬 호들갑인지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얘기합니다. 자, 백신이 옵니다. 또 다른 시대로 이렇게 접어드는데 아무튼 정치권 그리고 언론에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내밀하게 정치적 원의 시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김연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주말엔 뭐 했어요? 주말에요? 네. 네, 책을 좀 오랜만에 좀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안 괴롭히니까 책을 읽었고. 자, 첫 번째 준비한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법원장으로 추천까지 받았던 현직 부장판사가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판사가, 현직 부장판사가 돈을 받았다고요? 이거 수사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법원장 인사가 발표되기 약 일주일 전에 경찰은 해당 부장판사에 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A 부장판사는 소위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판사들에 대한 물징계 현황 이 시간에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판사들은 잘못을 해도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수사를 하더라도 징계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형사 사건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네, 현직 판사가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정은호 게이트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는 사채왕 최모 씨 사건. 그렇죠. 그 정도 명동왕, 있었죠. 예, 네. 명동 사채왕. 그거 말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자, A 부장판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8년 지인 B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소송 서류 작성 등에 대한 법률 조언을 해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네, B 씨 부부와 A 부장판사는 부부 동반 모임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뭐 가까운 사이에 뭐 이혼 소송하는데 어느 정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게 돈을 받으면 안 되지. 네, B 씨의 남편이 예. 국가권익위에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돈을 줬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의심을 사고 있고요. 예. 네, 권익위는 그래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서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하고 수사를 해봤더니 네, 경찰은 B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관련 금융 계좌를 추적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하지만 관련 계좌에서는 입출금 내역이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한 A 부장판사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돈을 받았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돈을 받지 않았다면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네. 돈을 줬다라고 지목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굴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대가와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가와 관련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경찰도 판단해서 뇌물수수가 아니라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검찰로 넘겼다고 합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또 수사를 하고 이렇게 기소까지는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그런데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사님 법원장 승진한다고 승진 후보로 올랐던 거 아닌가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좌절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된 건 아니고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올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검찰의 수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A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법원장 후보 1순위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이게 본인도 그러한 인사 검증에는 동의를 했다고 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임명 동의 철회했다고 합니다. 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네. 처음 법원장 후보로 추천됐을 때는 금품 수수 관련된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임명에 동의했지만 인사위가 열릴 때까지 오해가 풀리지 않아서 스스로 철회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받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줬다면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미술계에서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안 뜨거워요. 특별히 네. 언론에서 자 이거 미술품 이거 상속세 줄여줘야 된다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네, 이제 이걸 대체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보수 언론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물론 한겨레 신문 같은 곳에서도 공공재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공영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니 근데 남의 그림이고 남의 그 재산인데 그걸 가지고 세금 내기가 어려우니까 공공재로 해야 된다 이게 그 언론에서 그렇게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 삼성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가 참 의아하기도 하는데요. 자, 아무튼 미술계 밖에서도 미술계 안에서도 엄청 관심이 많은 사건입니다. 네, 이제 물론 또 이제 미술품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조선일보는 지난달 시작한 이건희 컬렉션 감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게 원래 어떤 건이냐면요. 삼성 김용철 변호사가 그 의혹 제기한 비자금 사건이 그렇죠. 사실 있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예. 그때 비자금 이건희 회장이 숨겨놓은 차명재산이 이만큼 많다 이런 그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때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봤는데 용인 에버랜드 옆에 큰 창고가 있습니다. 미술품 수장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때 미술품을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고 이게 재산 증식으로 상속을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 그때 목록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자마자 이것도 이건희 회장 재산이잖아 이렇게 해서 챙겨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자금으로 생성된 재산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던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좀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여튼 이에 따라서 이번 달 안으로 감정평가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자료를 토대로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그림 처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삼성이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등 3곳에 감정을 맡겼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작품만 13,000여 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네. 컬렉션이 정말 방대합니다. 웬만한 미술관 뺨을 치는데 한국 고미술, 근현대 미술, 서양 현대 미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유명한 서양 화가들 모네, 피카소, 샤갈 고갱 이런 사람들 작품도 총 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미술관 중에 이만큼 많은 그 작품을 가진 데는 없어요. 확실해요. 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업계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가 1,000억 원 넘는 세계적 결작이 꽤 있어서 주요 작품 수십 점만 합쳐도 2조에서 3조 원은 거뜬히 넘을 거다. 이런 규모가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참 제가 또 삼성 이건희 회장 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쪽이지 않습니까? 최소 3, 4조 원은 된답니다. 최소.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작품만 보더라도요. 자코메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작품이 있는데 그 유사한 낙찰값만 봐도 한 작품에 1,500억이 넘습니다. 네, 그간에 또 몇 년 동안 그 작품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세금 문제를 어떻게 또 정리할 거냐에 따라서 이 작품들이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것도 정해져요. 네, 이 회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액이 약 11조 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요? 네, 근데 삼성은 이 회장 별세 6개월이 되는 오는 4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는 삼성문화재단 출연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쪽에 기증을 택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작품을 팔 수도 있다고요? 참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인데요. 그런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일보 기사에 인용된 한 화랑 대표 얘기가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냐면 이건희 회장이 20-30년 전에 산 가격에서 평균 30에서 50배 가까이 그 작품가가 뛰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런 작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라면 쉽게 못 샀을 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올라서 국내에는 그 가격을 감당할 만한 큰 손이 없고 또 세무조사 당할까 봐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그런데 이거 다 신고하고 가져온 게 아닐 거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그냥 몰래 들여온 거거나 아니면 그 신고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서 그 당시 삼성 비자금 특검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문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네, 2007년, 2008년 삼성 특검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또 그런 삼성과 문화재 관련된 싸움을 오래 했던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뭐 도굴 관련된 작품도 의심이 되는 것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소송 재판에도 제가 또 많이 봤어요. 네. 갔었어요. 그런데요. 네, 굉장히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미술품 물납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술품 물납제요? 네, 그러니까 재산세 및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해서 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세금을 그림으로 대신 내겠다고 하는 거죠. 예. 현재 세금법상에는 부동산은 그렇게 대신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술품은 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광재 국회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11월 달에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또 삼성하고 또 관계가 좋으니까 또 어느 정도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의심을 사고는 있는데요. 안 했을 실제로 수도 그런 있고요. 이야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예, 예. 아무튼 이건희 회장의 죽음이 이런 그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자, 미술품도 세금으로 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하게 할 점을 던져주기는 합니다. 관계가 법령이 도입될 수도 있고요. 참 이 내용 네. 저희가 또 조금 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다음번에. 저는 이번 걸 좀 준비하면서요. 2007년, 2008년 삼성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원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금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자금을 전체 차명 재산을 실제 재산으로 인정해주게 되는 결과만 나왔잖아요. 찾아서 그냥 갖다 그렇죠. 줬죠. 예. 삼성을. 그때 예. 삼성 특검. 정말. 이게 계속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또 조금씩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미얀마 쿠데타가 발발한 지 4주째로 접어들었는데요. 네. 군부의 강경 진압이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요. 피해자가 나와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지금까지 최소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렇게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고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수백만 명의 미얀마 시민들이 저녁에 모였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네. 저도 들어오기 직전에 그 관련된 사진들을 봤거든요.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네. 예, 오늘은 쿠데타 이후에 의료진 등이 주축이 돼서 만든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여기서 총파업 벌이자 이렇게 촉구한 날입니다. 2월 22일은요? 네, 왜냐하면 날짜가 좀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미얀마 시민사회 단체들이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난 1988년 8월 8일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요구하면서 진행됐던 8888 시위를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8888 시위가라는 게요. 양곤의 봄이라고 하는 좀 들어보신 단어가 네네. 생각날 수 있을 텐데 그때 88년 8월 8일에 그 내윈 장군의 하해를 요구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모였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눈길을 끌었던 민주화 시위였습니다.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20일을 총파업으로 해서 오늘은 이 5개가 다섯 붙어 있는 개인가요? 날이라고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2021년 2월 22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시민사회가 장명을 해서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쿠데타가 왜 벌어졌지 아직도 그 이유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미얀마 총선을 쿠데타를 벌인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총선이 있었어요. 네, 그 미얀마 군부가 당시에 선거에서 심각한 부정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런데 심각한 벌어졌죠. 부정이 벌어졌는데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문민정부가 대승했지 않습니까? 압승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이 문민 정부를 치기 위해서 명분을 들어서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네, 선거 부정은 그냥 표면적인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눈여겨볼 사실이 근데 또 여기서 있는데 지난 2015년 총선 당시에도 수지 고문이 이끌었던 당이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법에 군부가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군부가 종식돼 있는데 여전히 군이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3년 동안 이어졌던 군부의 지배가 그때 겨우 끝났는데 네. 여전히 군부가 힘을 잡고 있었습니다. 헌법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선거와 무관하게 상하원 의원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무조건 군인 쪽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이게 되는 미얀마 건데요. 헌법에 이게 아예 명시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애매한 균형을 민주정부와 군부가 이뤘었는데 예. 이번에는 민주정부가 너무 크게 이기다 보니까 군부 쪽에서 아예 이제 쿠데타를 작정하고 버렸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큽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이제 우리의 이제 과거가 좀 비교가 되면서 네. 네, 한국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군 사조직인 하나회를 이렇게 한 번에 척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그럴 정도의 힘이 안 되죠. 네, 게다가 또 현대사에서는 독립군으로 군부가 시작했던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현대사가 꼬여 있다 보니까 네. 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기 아시아의 민주주의 뭐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도 있고요. 우리가 먼 촛불로 이룬 민주주의도 있어서 그런지 미얀마에 대해서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미얀마 시위 현장에서도 한국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시위에 참가한 그 미얀마인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연대를 요청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한국의 민주화가 그들에게 끼친 영감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미얀마는 한국하고도 가까운 관계예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만 명 넘게가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사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선박이 억압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선원 20명이었는데요. 예. 11명이 미얀마인이었다라고 자, 합니다. 이란에 억류된 그 배도 미얀마인 선원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배 원양어선에 타는 많은 그 선원이 미얀마인이에요, 지금. 네, 게다가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인들이 미얀마의 최대 관광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될 정도로 네. 나름 이 관계가 있었던 곳인데요.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한국이 미얀마 군부와 경제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유엔의 진상조사위원회가 2019년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미얀마 군부와 거래하면서 군부를 지원해준 주요 기업들이 지적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스코와 같은 한국 기업도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 앞에서 관련 한국 시민단체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미얀마 군부하고 거래하면서 군부를 지원해온 주요 기업이 1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6개 기업이 한국 기업이었다고 유엔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참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우리도 조금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더 많은 피해가 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용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미얀마 학생들이 한국어로 우리나라한테 호소하는 연설 보고 울컥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미얀마의 봄이 오기를, 더 큰 희생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이현 씨. 네, 퇴근길 정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기도 화성을 지나는 고속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화성 휴게소 부근을 앞두고 이미 발안부터 9km 정체고요. 더 가서도 비봉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막힙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가신다면 송산 마도 부근 10km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인데요. 자유로에서 송내까지 16km 구간 정체고요. 경기 북부 쪽도 교통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광암 터널 부근에서 구리 휴게소 쪽으로 15km 구간에서 가다 서다 반복입니다. 서울 시내는 노들길 공항 쪽으로 여의도 구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노량진에서 성산대교까지 가는데 2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통. 안진아서나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속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보. 오늘 저녁 6시 경북 안동 예천, 경남 하동
충북 영동 지역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 금지 및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아시죠? 불씨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자, 소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예.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네. 정말 저는 이건 정말 중요한 민생 문제라 생각합니다. 화장실 문제. 네. 너무 급해가지고 겨우 화장실 찾아서 갔더니 네. 문이 잠가져 있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해라고 네. 할 때 그 낭패감. 그래서 저는 한번 다 몇 군데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주유소를 찾아서 뛰었어요. 네. 주유소에만 개방 화장실이 있거든요. 주유소는 믿을 열려 있죠. 만한. 네. 그래서 주유소를 향해 뛰다가 네. 정말 죄송한데 사제. 살짝 병고가 있었던 아마 그런 아찔한 경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시민단체, 민생단체들이 민주당에 제안한 게 소확행위원회잖아요. 네. 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 네. 소중하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 네. 그래서 앞으로 개방형 화장실을 대폭 확대하기로 협약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주 2월 16일 날. 예.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대로변에 있는 큰 건물들, 네. 특히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도 엄청 많잖아요. 네. 리아도 있고 네. 그런 햄버거집도 네. 있고 그런 데가 개방만 해줘도 네. 사람들이 숨통이 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기쁜 소식, 짜증난 일도 많지만 네. 앞으로 길 가다가 길거리에 대형 건물이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네. 그다음에 전국적 프랜차이즈들 네. 모범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네. 추진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 이게 이제 2월 16일 날 제가 이런 캠페인 했고요. 기뻐할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화장실 네. 문제는 정말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도나 이런 데 졸음휴게소나 화장실 너무 없어요. 아, 예. 강변문화나 올림픽대로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도 휴게 장소와 화장실을 늘리겠다. 예. 이것도 제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2월 17일 날 지난주에 삼성생명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지금 됐어요? 농성한 지 400일째. 예. 어느덧 1년이 지나고 400일째 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 왜요? 빌딩 숲 사이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 20도. 실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실내에서 내부는 암 환자 내부는 실내에서 있고. 고립된 채 농성을 하고 있고 지원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바깥에 밖에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예. 400일째. 근데 우리 주진우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걸 다 그분들이 듣고 계세요. 네. 그래서 큰 힘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방송은 부드러운 방송이잖아요. 네. 삼성생명, 삼성그룹 관계자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네. 이제 세계적인 대기업이신데 네. 암 환자님들한테 암보험금 안 줘가지고 이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농성이 400일째 이거 정말 동네 창피, 세계 창피거든요. 다른 보험사에서는 다 줬잖아요. 다 줬어요. 금감원에서 지급공고를 다 줬는데 금감원에서 주라고 했잖아요. 예, 삼성만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400일째. 예, 400일째 하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해결될 때까지. 예, 해결될 끝까지 저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고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심 저도 가져주시고,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예, 한번 주진기자님도 같이 가시고요. 삼성생명이 작년 재작년에 영업이익이 얼마 되면 1조가 넘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비대면 시대에 금융기관들의 이자 폭리 41조라 제가 지적했잖아요. 네. 제가 좀 이자 좀 깎자. 그런 것처럼 엄청난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생명이 암보험자들에게 암보험금 지급해라는 호소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것도 물어볼게요. 예, 그러면 계속. LG 트윈타워에서 파업하시던 청소 노동자분들은 지금도 농성하고 계세요. 아니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LG가 다른 건물로 가서 뭐 청소하는 안을 내놓는데 마포 쪽에 가서 예. 다른 건물 가서 청소하라고 이렇게. 아니 그것도 뭐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요. 아니 그분들이 LG 트윈타워에서 최소 수년에서 10년 이상 예. 10년 안팎 거기서 청소를 잘 해오시던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안 해버리는 그래서 지금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바깥에서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을지로위원회라는 데 있잖아요. 민주당 거기서 네.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데 정도 경영, 인간 경영을 표방하는 LG그룹답지 않게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유심히 저희 동네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자 회의록을 봤어요. 예. 거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청소 경비업체를 교체한다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우리 청소 노동자들은 이모님들이나 어떻게 하죠? 경비 선생님도 어떻게 되나 봤더니 그 조그마한 공공임대 주택에서도 어떻게 써놨는지 알아요? 업체는 변경되더라도 고용하고 심지어 연차 퇴직금 권리는 모두 승계된다고 써놨어요. 아, 네. 예, 가난한 임대주택도 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주민들이 물어봐요. 업체가 바뀌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일하셨던 분들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발 LG그룹에서 이 문제도 정말 우리 주진우 라이브에 애청자들의 마음까지 모아서 호소드립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자,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돼가고 자, 있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큰 화제가 됐죠. 네. 원래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분들에게는 선별로 해주고 그다음에 전 국민들에게는 응원도 드릴 겸 경제도 활성화할 겸 보편지원금 네. 병행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경제부총리 등 재정당국이 그 병행은 어렵다. 네, 선별로. 그런 재정 상황을 이유로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고 그다음 방역 단계가 완화가 안 됐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풀면 혹시라도 재유행이 됐을까 봐 지적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수용이 된 거죠. 일정하게. 타협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서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사실상. 자,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빨리, 최대한 넓게, 최대한 두텁게 피해를 보신 분들 중심으로 특히 12월, 1월, 2월 세 달간 아예 영업이 금지되어 있던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되 그래서 쟁점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소상공인 기준이 법에 어떻게 되냐면 5인 미만이 상시 고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나 좀 큰 데 가보면 딱 우리 눈에도 직원이 7명 있는 경우가 꽤 많죠. 있잖아요. 많죠. 종업원들만. 근데 네. 뒤에 요리하신 분들까지 하면 10여 명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지금 쟁점이 1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 기준도 사학 매출 기준이 있어가지고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종량제 봉투나 담배 많이 팔다가 다 그것들은 세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학이 넘어갔고 제외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분들을 또 피눈물 흘렸거든요. 이번에 자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넓게니까 그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으로 올라가고요. 네. 10인 정도로. 그다음에 매출 기준 사학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터워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 문제가 이제 하나 해결이 됐고요. 방향이. 근데 그렇게 해서 지원금은 근데 3차, 2차 때 최대 200만 원이었고 3차 때 최대 3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요? 이번에는요? 네, 이번에는 최대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지금 상향될 전망이. 왜냐하면 영업손실 보상금이잖아요. 사실상. 네. 그럼 매출에 연동해서 주는 게 맞는데 그걸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두텁게 주겠다고 해서 네. 사실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분들 200 많게는 2차 때는 200, 많게는 3차 때는 300이었는데 제가 호프집 한 군데를 같이 헌법소원을 냈잖아요. 영업손실 보상금 달라고. 네. 장사를 못하니까. 재작년 12월에 비해 작년 12월에 매출이 3%로 줄어들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97%가 줄었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하다 보면 과장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일면 문을 닫은 데 있잖아요. 그럼 매출이 0원이에요. 예. 특히 술집들 같은 데 문 닫은 데는 이건 그렇죠. 팩트고요. 예. 근데 이게 그 술집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집에 주류 도매상, 술을 공급하던 그다음에 그 술을 만드는 회사들, 수입회사들, 제조회사들 모두 다 12월, 1월, 2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연동해서. 근데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700만 원, 900만 원까지 상향되는 게 불가피하다. 그래서 700에서 4차 900까지 재난지원금 준다? 근데 모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소상공인들의 매출 규모나 영업이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영업 금지였냐, 영업 제한이었냐, 매출이 감소했냐에서도 차등을 두는 거기 때문에 이제 들으신 분들 중에 아니 중소상공인들만 900만 원 주고 우리는 한 푼도 안 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여기서 700이나 900만 원은 정말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규모가 급감한 게 제일 보이는. 많이 입증된 분들. 자, 입증이 그래서- 된 사람들. 그래서 이게 4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두텁게, 그다음에 넓게.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7933님도 저는 일반 가정집 청소하는 가사도우미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가사도우미의 일자리도 많이 없고요. 돈을 일당으로 받아서 소득이 안 잡혀요. 그래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구제의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바로 저분들, 그다음에 일자리를 아예 잃어버린 분들, 일자리를 얻을 것을 아예 포기한 분들, 이분들도 가게 닫은 예. 사람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 폐업 중소상공인들도 이번엔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됐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해법으로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나온 겁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제안하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방역 단계가 완화되면, 그러니까 코로나 상당히 잡히면 그때 전국민 위로 응원금을 지급하겠다.
전 국민 으쌰으쌰라는 표까지 쓰면서 네, 코로나가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코로나 방역 단계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안정화되면 코로나는 지금 이 분위기로라면 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겁니다. 함께 그렇죠. 가는데 네. 다만 올해 지금 오늘 300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이러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200명, 100명 단계로 줄어들면 방역 수치가에 동네에서 엄격하게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한정해서 동네에서 쓰게 하면 그때 1차 재난지원금 때도 방역에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작년 5월에.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피해가 두터운 피해가 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먼저 그다음에 하고 프리랜서 분들은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주고 이분들은 먼저 최소 50에서 최대 700, 800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요. 이렇게 네. 구분을 한다잖아요. 네. 그다음에 잠잠해지면 조금이라도 잠잠해지면 5번째 재난지원금이죠. 시간에서 네.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2번째 보편 지급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다. 예. 이건 저는 굉장히 정부 여당이 대통령이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직장인들도 그다음 비정규직들도 다 힘들었는데 왜 우리는 한 푼도 안 주나. 예. 월급도 줄어들었는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네. 실제 지금 정말 코로나 길어지니까 명동 그다음에 이태원, 대학가 신촌 이쪽에 이제 문 닫은 돋보기 가게 사례 너무 보니까요. 많아요. 길 가다가 공실 또는 휴업한 가게가 절반 가까이 돼요. 너무 많아요. 공실률이 실제 2배로 늘어났고 통계상. 이것만 봐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최대한 넓게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무조건 3년만 고집하고 무조건 보편만 고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병행하되 동시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모두에게 주면 혹시나 방역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코로나 잠잠해진 다음에 주는 거.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고 이건 민생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부분이었습니다. 1402님께서 택시기사님들 화장실 절실합니다. 그러면 택배기사님도 마찬가지겠고요. 조혜숙님께서 개방해주는 화장실 우리 깨끗하게 맞습니다. 사용하기로 해요. 얘기합니다. 자, 생생민생통 안진걸 소장님 오늘도 열심히 달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방형 화장실, 그다음에 길 가다 또는 운전하다 화장실만큼은 확실히 늘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알았어. 정말 중요한 민생 문제입니다. 알았어, 이제 가세요. 이 고통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제 가. 예,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미국 백신 먼저 맞으려 할머니 변장한 여성들 적발. KBS 기사인데요.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 중인데 65세 이상만 플로리다주에서는 우선 접종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플로리다주에서 30대 40대 여성 2명이 할머니 차림으로 접종소에 나타났다가 가짜 노인 행세를 하다가 들통났어요. 이들은 근데 1차 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맞고 싶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출생 연도까지 조작한 서류를 들고 왔다고 하네요. 참 빨리 맞으려고 참 그랬다고 합니다. 미국 누적 사망자 50만 명. 내년에도 마스크 쓸 수도. JTBC 기사인데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 그러니까 미국의 정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이 자 연말까지 정상화된 일상을 기대하면서도 내년에도 마스크 써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에 30만 명씩 나오다가 지금은 감염자가 6, 7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루 사망자가 아직도 하루에 2,0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50만 명. 세계 1, 2차 대전 그리고 베트남전 미군 전사자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고 있는데 포항시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포항 도시 하나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도시 인구가 하나가 포항 도시가 딱 몰살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고 무서운 일이에요. 네. 저는 19살이었습니다. 나치부역 95살 노인 추방한 미국과 램지어 만든 일본.
KBS 기사입니다. 자, 미국 테네시주에서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 일했던 경비원 95세 노인을 지난주 토요일 20일에 독일로 추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침몰한 배에서 어떤 그 색인 카드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치 행각이 들통났다고 합니다. 몬티 윌킨슨 법무부 장관 대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추방은요, 미국이 나치의 반인륜적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안전한 안식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헌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재판이 있었어요. 이 베르거 씨라는 사람이 저는 그때 19살이었어요.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항변했지만 추방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이요. 토요일 날.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기사가 나오자 믿을 수 없다, 불쌍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나 대다수는요,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으면서 스스로 불쌍하다고 말하다니 이건 안 된다, 역사는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르거를 이 그 부역자를 강제 추방한 일이 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부정한 램지어 교수의 이 논문과 좀 약간 좀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독일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위안부가 범죄였다, 반인륜 범죄였다고 규정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문적 자유가 아니라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건 역사를 세탁하는 전쟁이 아니라 기억을 지우려는 전쟁이에요. 기억을 지우려는 전쟁. 기억은 쉽게 사라지고 바뀌고 잊혀집니다. 일본의 이러한 전략적 거짓말들이 계속된다면, 램지오 교수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온다면 우리는 기억 전쟁에서 지고 말 겁니다.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독일에서 베르거 이 추방당한 사람들이 입국하지 않습니까? 95살인데 독일 경찰이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95살, 이런 나이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자, 조선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정부, 일본 군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요, 이거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흑인 노예 탄압과 학살을 옹호하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역사를 지운다면서 이렇게 베르거를 추방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약간 좀 태도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아쉬움도 있어요. 그죠? 아쉽다고요. 95살 추방하네요. 대단합니다. 네. 베니 매닐로의 Can't Smile Without You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나는 계절입니다. 감기가 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Like a song and brighten my day. Who'd have believed that you were part of a dream? Now it all seems light years away. And now you know I can't smile without you. I can't smile.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